120mm 자주박격포 비격입니다. 이게 자동화가 어느 정도 된 입혀져 있어요. 제가 듣기로 꿀보직이라고 들었는데 꿀보직은 아니에요. 왜 꿀보직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입에서 꿀 냄새 나는. 그래서요?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K방산 세계가 주목하는 자랑스러운 K-웨폰을 파헤치는 시간. 리얼웨폰 K. 아저님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첩보를 수집했어요. 첩보를요. 조선 초기 연구하셨다면서요? 그건 또 어디서 그랬는지. 제가 다 첩보 조사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퀴즈를 하나 낼게요. 조선 정조 때 이긍이기 펴낸 역사책 연려신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이 터졌어요. 터졌는데 사고가? 예, 이게 터졌어. 하늘에 떨어졌어. 정답. 뭐예요? 사고. 아니에요. 터지니까 온 진중이 막 소리 확 날 거 아니에요. 네. 거꾸로져 막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은 놈이 없었다. 떨어져서 폭발할 때 하늘을 진동케 하는 소리를 낸다는 뜻. 아하. 떨어질 빛 부딪힐 격 우레진 하늘천 천둥레. 바로 비격진천네. 역시. 그래서 오늘 주제가 120mm 자주박격포 비격입니다. 비격 예. 진천내에서 비격. 예, 비격입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아무리 급해도 할 건 해야죠. 네네. 무기뿐 아니라 이제는 역사도 배우게 되는 내 손 안의 K 밀리터리 가이드 리얼웨폰 K.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프로그램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우리 군에 오랫동안 사용해온 박격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20mm 자주박격포 비격을 개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밀 하나 또 있는데요. 또 비밀. 그래서 야전 있을 때 이제 그 비격이 야전 평가를 받고 있는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긴밀하게 이제 그거를 주변에서 봤던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무기체계가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싸우는 방법, 이제 교리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범도 제가 디테일하게 감수를 좀 했었습니다. 제가 큰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계보병이 최초에는 K200을 타고 다니다가 K21인 IFV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 나는 게 뭐냐면 K200을 운용하는 대대를 제가 사이즈로 말씀드릴게요. 네. 작전 지역이 정면은 3에서 5km, 그다음에 종심은 5에서 7km예요. K200이요. 그런 비밀 얘기해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예,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지금 교리가 그런 거는 안 해요, 이제는요. 바뀌었군요. 예, 바뀌었어요. 예. 예,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지금 이제 K21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작전 지역이 확장이 돼요. 그렇겠죠. 정면은 이제 아까 3에서 5km였잖아요. 5에서 7km 되고요. 종심이 어떻게 되냐면 9에서 12km. 제가 이제 작전 명령 받아서 15km까지 제가 뚫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지금 대대급 교리라고 그렇죠. 하셨죠? 대대급입니다. 거의 여단급까지 그렇죠.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면 K200 계열에서 썼던 어떤 그 장갑차 기계화 부대의 어떤 대대 확인은 뭐냐면 K241이라고 해서 4.2인치 박격포예요. 그거를 K200A1에다 달아놓은 거예요. 예. 4.2인치, 네네. 107mm. 예, 거의 비슷하게 된 거죠. 아.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사거리가 최대 사거리가 6에서 7km밖에 안 돼요. 네. 중대로 내려가게 되면은 K200에 장착시켜놓은 80mm 박격포가 있어요. 그럼 281이라고 해요. 81mm. 예, 예. 장갑차가 대대와 중대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아까 대대의 어떤 종심이 5에서 7km에서 9에서 최대 많게 15km까지 갔잖아요. 네. 사거리가 안 되잖아요. 빠져 있으니까. 그렇죠. 예. 또 이제 공격 케이스는 2, 3km 방어 때 빠져 있으니까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거리가 신장된 그 새로운 박격포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2단계 작전하니까 최소 12km까지. 그 위까지. 예.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비격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아하. 예. 그래서 또 이제 보시게 되면 비격이 4.2인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40년이 넘었다라고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전술적 운영 개념이 바뀌었다는 것이 가장 큰 거고 기계화 부대의 핵심은 기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동이 전제되지 않은 활용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어떤 4.2인치 80mm 박격포 같은 경우는 노동 집약형이에요. 안에 있는 전투원들이 자기네 지지고 복구해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네. 그런데
120mm 자주 박격포 같은 경우는 이게 자동화가 어느 정도 덧입혀져 있어요. 그다음에 사격 통제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동화되는 어떤 기미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대에 아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감시, 결심, 대응의 주기를 줄일 수 있는 네. 템포를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전술적 요구에 의해서 비격이 들어왔다. 이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4.2인치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도태되는 분위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토하고 미국의 밀스펙이 있는데 81mm 있고 120mm인데 4.2인치가 없더라고요. 네네. 생산해봐야 서로 규격도 없고 상호 운용성이 맞지 않는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네, 맞아요. 전술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데 81mm가 있고 기동성도 뭐 되고 120mm가 있어서 화력 지원도 잘 되는데 중간에 107mm가 중간에 껴서 이게 좀 안타깝다. 당연히 도태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2인치 박격포를 썼는데 네네. 그 이유가 탄이 많이 남아서 우리 육군이 이제 보유한 걸 보게 되면 한 2,000문 가까이 돼요. 되기 때문에 이제 포탄 재고가 많이 있겠죠. 250만 발이 정도 되는데 박격포를 좀 폄하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네. 오래됐고 하면 네. 이제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박격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포병에 있는 야포하고의 어떤 관계를 알아야 돼요. 대대급 이하의 이제 그 중대급, 소대급, 분대급을 소부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 부대들은 어떻게 하냐면 전후 좌우에 다 피하가 섞여서 싸워요. 미국의 교리를 보게 되면 데인저 클로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병 같은 경우는 155mm 탄 같은 경우는 그 살상 반경 있고 그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투원으로부터 600m 이격을 해서 쏴야 된다라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한 발 쏘는 게 아니라 포대 또는 대대라고 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면적을 다 이제 그렇죠. 살상을 하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적도 죽이지만 아군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소대급에서 싸울 때는 이제 맞지 않은 거예요. 못 쏘겠죠. 예, 그죠? 그래서 대대급에 있는 2단계 작전 지역이라든가 우할 표적에 대해서 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화력이 좀 약하지만은 그 피해 반경이 약한 박격포가 제대별로 들어온 거예요. 더 그래서 현실적인 활용이 되는 그래서 예전에 거죠. 보병을 보게 되면 중대에는 60mm 박격포, 대대는 이제 80mm 박격포, 그다음에 옛날 연대에는 4.2인치예요. 근데 기계화 부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중심이 크니까 그렇죠. 기니까 깊고 하니까 대대에 4.2인치가 있는 거고 중대에 81mm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박격포가 아직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장에서 보게 되면 이 박격포가 아직도 여전히 엄청 사용되더라고요. 하고 있고 네. 아까 이제 4.2인치 박격포가 막 엄청나게 많은 250만 발이 남았다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지금? 박격포가 진화를 해서요. 땅에서 쏘는 것도 있지만 하늘에서 쏘는 박격포가 있어요.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박격포를 쏜다. 드론 바머라고 해서 아. 얘네들은 이 그 회전익에다가 밑에다가 포탄들 달아가지고 이거를 밑에 떨어뜨려요. 그렇게 그게 되면 그런 식의 운영. 지상과 공중에서 공지 협동 포병 지원이 되는 거죠. 화력 박격포 지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이야. 네, 이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120mm 자주 박격포 비격입니다. 2013년 체계 개발이 승인되고 14년에 개발이 시작돼서 2019년에 개발이 완료됩니다. 2022년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되고 2025년까지 육군 기계화 보병 사단 예하, 기계화 보병 대대와 전차 대대에 전량 배치 예정입니다. 전차 대대와 기계화 보병 사단 이하에는 다 비격 120mm 자주 박격포가 들어간 거죠. 자, 근데 현대 전장에서 다시 박격포가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나요? 미래전은요. 현대전의 기반이 없으면 미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첨단 전력도 마찬가지 재래 전력의 기반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버티고 있는 건 뭐냐면 드론과 로봇으로 잘 싸우고 있지만 그 뒤에 수많은 기관 및 기계화 부대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효과를 발휘하는 예. 거거든요. 작전에 따라서 보면 작전 명령서를 보게 되면 화력의 우선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여단 전투단, 여단 TF에 들어가는 포병 대대의 숫자가 많더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근접 전투라는 중대와 소대까지는 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밑에 있는 3개 내에서 5개 중대를 동시에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곳을 쏘주게 되면 나머지 못 그렇죠. 쏘잖아요. 예. 지금 적과 내 앞에 있는 이걸 바로 타격하지 않으면 내가 당하게 생겼는데 그걸 언제 기다리겠어요. 중대도 자체적으로 대대도 자체적으로 자기가 직접 쓸 수 있고 데인저 클로스가 그나마 포병보다 이제 좀 적은, 쫄아든 네. 그런 작은 박격포가 이제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박격포가 우리나라 같은 지형이라든가 유럽 같은 데 보시게 되면 산악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근데 이 박격포라는 것 자체가 단거리 곡사 활약이거든요. 곡사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차폐 지역의 뒤쪽에 있는 부분들 참호에 들어가 있는 어떤 적 보병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쏠 수가 있고 이게 박격 포탄이 보게 되면 고포탄뿐만 아니라 조명탄도 있고 연막탄도 다 있잖아요. 네. 정밀 타격은 안 되지만 이제 타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도 있지만은 작전을 하는데 여건 조성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박격포가 이제 보병대 들고 다니는 것처럼 이게 운반형 박격포가 있고요. 저게 이제 차량에 탑재하는 장갑차에서 탑재한 박격포가 있어요. 이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전처럼 걷는 보병은 안 된다.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박격포도 이제 운반하는 거에서 다 차량에 탑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격이라는 것들이 나오는 거고, 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비격이 이런 것들 네트워킹이 돼야 되잖아요. 또 진흥화도 돼야 되고. 박격포가 네트워크도 네, 됩니까? 네, 사격 통제 장비가 다 돼요. 박격포가? 네네. 그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전장이 변하는 모습, 그렇게 되면 부대 구조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부대 구조가 바뀌게 되면 박격포의 모습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격포가 오래됐다, 뭐 재고가 많다 이런 측면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현재 전에 어떤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나온 교훈을 가지고 박격포가 어떻게 변화될 거야라는 어떤 전술적 운영 측면에서도 우리가 깊게 한번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 이전에 그 기계화 보병 대대하고 전차 대대에는 K242가 있었잖아요. 4.2지. 다 어떻게 하냐면 사격지휘 차량이 따로 있고 내문에 있는 242가 있어요. 있으면 그 사격을 하게 되면 OP가 올라가서 사격전을 불려주게 되면 그 위에다가 지도에다가 그래요. 네. 자로 대고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재원 예, 산출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노동 지각형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격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사격 통제 장치가 있는데 복합 항법 장치 시스템하고 계산 컴퓨터를 활용하는 거예요. 네.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재원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좌표. 이게 얼마나 정확성이 높이느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탄도를 때문에 계산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비격에 있는 거는 이제 그 GPS 항법이 들은 복합 항법 시스템이 들어 있는데 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GPS보다 INS 다 별게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계산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거 노동 지각형보다 훨씬 빠르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곡사기라서 탄도를 계산해야 되니까 내 위치하고 저게 틀리면 안 이게 정확도 맞추고 네네네. 그거를 네네. 그런 장비를 네네. 통해서 그래서 이제 복합 이제 그 기존에 있는 K242였던 사격 지휘 시스템하고 이거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네. 이 비격이 사격 지휘 차량뿐만 아니라 박격포 자체도 자동화가 돼 있다는데 저는 그걸 이해를 못.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원래는 이제 손으로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네. 이제 로봇팔 비슷한 게 가지고 영상을 많이 보시면은 찍어갖고 올려갖고 내려가는 게 있어요. 로봇팔. 예, 비슷하게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봇팔이라고 표현할게요. 예. 그걸 통해 갖고 이제 그 기계적으로 이제 집어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박격폭탄 4.2인치 이상 되는 거는요. 네. 기본적으로 10kg가 넘어요. 그거 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초탄을 발사하는 거는 이제 장갑차 주변에 놓지만은 나머지 그게 이제 우리 대포병 사격처럼 숨어야죠. 예, 그게 또 이제 피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탄약고를 옮겨야죠. 옆으로 이렇게 띄어놔요. 가주러 가야 되는 거로. 예, 그럼 갔다 갔다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문이 있잖아요. 쏠 네. 때는 다 파악해서 한 분밖에 없어. 네. 한 분 쏘야 되는데 나머지는 내문을 같이 쏘거나 두 분 나눠 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계식이 아닌 사람이 놀 때는 같이 쏴야 되잖아요. 들어가는 거를 딱 맞춰야죠. 포구에다가 포구 장전시니까 노는 거를 하나 둘 셋 하고 넣어야 같이 돼요. 놔야죠, 예.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제가 훈련을 시켜보니까 사람의 체력이라든가 힘에 따라서 그게 안 맞아요. 근데 이게 자동화됐다는 건 뭐냐면 실시간에 그걸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포탄이 탄창이 됐을 때 그 피해 효과를 동시에 할 수 있고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비격이 나왔으면 병력도 없는데 그러면 훈련 시간을 줄이는 거잖아요. 사람도 줄이는 거고요. 그러네요. 한 명이 그걸 해주기 때문에 한 명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로봇팔이 들어갔다는 거는 인구 절벽 시대에도 이제 되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 예전에 수동 박격포 운영했던 분들이 이 비격 보면 아주 꿀보직이야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또 다른 특징 좀 있을까요? 이게 박격포를 사격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타겟의 위치와 내 위치, 포질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네. 이게 풍향하고도 되게 중요하죠. 풍속과 상태가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화를 시켜 놓는 거죠. 여기 안에서 이제 그 기상 상태, 특히 이제 풍향과 풍속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러면서 각종 데이터를 집어넣기 때문에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그 자동 사격이 이루어지잖아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더 정밀하게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명령을 쏴해서 초탄을 발사하라고 지휘관이 얘기를 했어요. 평균적으로 초탄이 발사하는데 30초. 30초. 네, 30초밖에 안 되고요. 기동간에도 사격을 해야 되는데 그때 1분이 걸려요. 기동하면서도 하는 게 1분. K242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5에서 10분 정도 걸려요. 이건 엄청난 거죠. 엄청난 속도가. 차이네요. 엄청난 속도인 거예요. 왜냐면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노동 지배형으로 연발 속도도 할 수 있어요. 동시에 로우팔을 땅땅땅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최대 분당 8발에 9발 쓸 수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박격포 모듈이 이제 GPS하고 INS 이루어진 복합 항법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위치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장갑차 기반으로 되어 있잖아요. 방어력이 돼요. 그렇죠. 예. 예. 그다음 또 중요한 거 작전 템포를 전차 장갑차를 속도를 같이 같이 갈 수 맞춰서.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고폭탄 유효 한 발 살상 반경 28m 정도가 되고요. 28m. 예, 그러니까 4.2인치 박격포에 비해서 한 2.5배 2점 2.5 되고요. 배. 화력도 1.9배가 되는데 그런데 이
대단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 큰 무기에 들어가는 부품이고 장치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국산화가 100%입니까? 이게 궁금한데. 저희가 갖고 있는 그 탄도 비축량이 많고 예. 4.27 같은 건 거의 2,000문에 가까운 것들이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전투를 하다 보니까 근접전도 중요하다 보니까 그게 들어가는 소부장 하나씩 다 국산화 시킨 거예요. 1년에 걸친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에. 그렇게 되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생산 안 되고 미국에서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전투를 하다가 필요해하면 갔다 오는데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고 또 중요한 거 우리나라 K방산에서 저는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비격도 패키지화라는 거예요. 패키지와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이거에 관련된 교육 훈련, 그다음에 이제 후속 군수 지원, MRO 같은 것들 이런 그렇죠.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한꺼번에 다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6.25 전쟁 이후부터 계속 쌓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제 없는 어떤 나라에다가 이거를 도입을 할 때 우리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스 운반하는 박격포부터 네. 일반 차량에 이제 탑재하는 거, 장착하는 거에다가 장갑차까지 다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로 모든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각 해당국에 있는 나라들이 작전하는 게 다르잖아요. 네. 우리는 모든 솔루션을 갖고 있는 거야. 이런 소부장들을 박격포를 통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관련된 다른 쪽의 무기 체계와 다른 산업으로 이 소부장 기술이 이전되는 거예요. 스피노프 되는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한 가지의 단순한 무기 체계지만 이게 스피노프가 되면서 전반적인 무기 시장과뿐만 해서 유사한 어떤 그런 중공업이라든가 기계공업 관련된 것도 이렇게 발전시킬 때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야, 이게 그렇게 되면 즉 수출 가능성까지 높아지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장에서 보게 되면은 박격포를 어떻게 운용하냐면 옆에 보면은 드론을 조정하는 애가 다 옆에 있어요. 예.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뒤에 보면 정보과에서 예. 이제 있는 애가 딱 있어요. 딱 있으면 여기 좌표 뭐야? 딱 보여줘요. 예. 영상을 딱 보고 딱 보여주고 바로 재원을 이용해서 사격을 해요. 아, 빨라지네. 예. 그러니까 그 드론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OP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드론에 의존하게 되네. 드론에 의존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 OP도 의존하고 드론도 의존하기 때문에 사격의 어떤 효율성을 이제 높이는 배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전술이 완전 바뀐 겁니다.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그 전장관리 체계라고 하잖아요.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스베르스키 도네츠크강 전투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해서 쭉 들어가서 돌파구를 형성을 했어요. 했는데 작전 한계점에 도달한 거예요. 무슨 이유로 다 작전 한계점에 도착했나? 너무 멀리 가서 아. 예. 후속이 안 오니까. 후속. 예.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빠질 줄 알았는데 버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으면은 러시아 갔다 오셨지만은 걔네 가만히 있겠어요? 포위될 것 같은데. 포위 소멸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가리를 벌려서 얘를 앙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후방을 이제 그 테러를 자르려고. 그렇죠. 근데 위에서 아래로 이빨을 딱 찍는데 여기에 강이 있는 거야. 그게 시베르스키 도네츠크 강이에요. 그래서 이게 넘어가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우크라이나군이 그거를 얘네가 이 전력 여단급 전력이 들어오는데 3분의 2가 넘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드론으로만 딱 보고 그리고 나서 3분의 2가 넘어왔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전술 드론이기 때문에 단일 통로일 거 아니에요. 예. 내가 타격을 했을 때 다시 돌아가거나 좌우쪽 못 빠지게 딱 가둬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앞뒤를. 예. 그래서 3분의 2 강을 중심에 3분의 1 있는데 그때 이제 거기다가 앞 뒤쪽에다가 자폭 드론 플러스 포병을 해가지고 끊어버려요.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이 딱 이제 그 돈져야 고착돼 있죠.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전자전을 딱 뿌려버려요. 국지적으로. 뭔지 몰라.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전장관리 체계에 AI가 붙어 있는데 그 AI는 뭐냐면 표적 성질에 따라서 최적화된 이제 타격 자산을 할당해 주는 거예요. 추천해 주겠죠. 그럼 뭐냐? 이게 뭐냐? 그러면은 전차를 소총으로 때리면 안 되잖아요. 전차는 포병, 대전차 미사일, 아니면 공격 드론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뭐 기관총 이런 식으로 다 연결해 갖고 지휘관이 딱 누르니까 한꺼번에 모든 화력이 쫙 떨어지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전사자만 단일 전투에서 1,500명 이상, 전차, 장갑차, 전술 차량이 73대 이상 완파. 야, 그러면 거의 여단급.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완파와 전사자니까 통상 피해는 경파하고 이제 작게 피해 본 것까지 합하면 곱하기 3을 하잖아요. 여단급 부대가 이제 전멸을 한 거죠. 그럼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뭐냐면 비격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컴퓨팅이 될 수 있는 사격 통제 장치가 있는데 AI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박격포는 포병과 다른 상급부대 자산과 연계되어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대대장이나 중대장이나 사단장이나 여단장이 이것만 쓰면 안 된다.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는 유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초연결돼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이 전투를 시베르스키 도네츠크강 전투를 보면서 우리가 비격에 있는 어떤 그 전장관리 체계를 한번 발전시켜야 된다. 저는 이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전장관리 체계 진흥화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통신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데이터가
실시간 이제 송수진이 돼야 돼요. 왜냐면 근접전투에서 그 길은 유동률이 너무 세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에 적이 있다고 하지만 이게 3분호가 되면 여기는 적이 아니라 아군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왔다리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대 좌표를 주고받으면서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드론과 포병 그다음에 박격포의 조합 그다음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통신이 지상 기반보다는 스타링크라든가 원앱처럼 해서 우주 기반을 통해 갖고 지원되는 것들. 그렇게 좋겠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 또 마지막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포반 또는 포를 운용하는 소대에서 지휘관이지만 포만 한정하지 말고 육군 항공 그다음에 공군 그 이상까지 우리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져야지만 이런 어떤 비격의 어떤 사격 통제 장치가 이제 나중에 지능화가 되고 더 고도화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시대 왜군을 물리쳤던 비격진천내. 이 천둥 소리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비격이 큰 소리 땅땅 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120mm 자주 박격포 비격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